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지 강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이동단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주행 하셨나요? 1번부터 꼼꼼하게 보셨다면 오늘 보는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사회 개관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인도네시아 사회는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인도네시아 사회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족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족이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색을 다 짚어드리기는 어려워서 조금 넓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진 않고 제가 이거를 넣어둔 가장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종족의 다양성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시기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에 포르투갈이 순다 클라파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거. 포르투갈 지역이 전체 들어와 있었네.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네덜란드 선박에 인리 유입해서 네덜란드 선박이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서 사법, 행정, 군사권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1602년부터 그 다음이 1942년이잖아요. 200년 넘게 이게 200년이다, 300년이다, 250년이다 조금씩 보는 게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가 완전 민족 말살을 해서 뭐 정책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민족 말살보다는 말 그대로 사법과 행정, 군사권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무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관을 나누는 것이 조금 사람들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걸 봐주실 수 있고요. 네덜란드가 떠나고 난 뒤에 일본이 1942년에 침략을 해서 지배를 했는데 3년 동안 사실 한국을 지배했던 방식으로 좀 지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0~300년간의 지배 기간에는 우리가 뭐 민족 말살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배웠던 것들 그런 형태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200~300년간의 시기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오래 인도네시아와 잘 혼합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문화 그리고 네덜란드어 또는 네덜란드 사람과 믹스 메리지를 통해서 종족의 혼합이 훨씬 더 다양하다라는 걸 좀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강조드렸지만 1945년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가 독립했다라는 거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고 이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얘기한 이유가 독립을 하고 났더니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나라 자체의 뭐랄까요? 국가의 경계가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왕국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왕국들을 인도네시아에 이제 점령을 하면서 편의상 행정구역을 관할해서 네덜란드가 우리는 여기 섬 지역을 점령하겠습니다. 영국은 위에 말레이 반도, 말레이 땅 쪽 지배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편의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행정구역이 재편이 되었거든요. 근데 편의상 나뉘어진 이 네덜란드의 행정에 의해서 나뉘어진 이 구역이 이제는 우리는 같은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200~300년 동안 독립을 함께 주장을 해왔던 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나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00여 개의 종족이 혼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가장 메인 자바커피라고 자바커피 얘기 드렸었죠. 메인이 자바 종족이 한 절반에 못 미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종족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순다족도 역시 자바섬에 분포를 해 있어요. 이 일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포인트는 300여 종족이 혼재해 있어서 종족별 의식주 문화가 상이하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 13.4%, 29.5%의 굉장히 많은 종족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족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주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지금 건축 양식만 보셔도 다르다라는 걸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가 가로로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만 생각해도
겨울의 온도차 어때요? 서울 영하 15도 이러면은 부산 0도잖아요. 당연히 사는 풍습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바닥이 높이 지금 니아스족 같은 건축을 보시면요. 바닥이 땅에서 지면이 높게 지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건축물도 다르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카르타에 가신다면 타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시면 이 각 종족들의 건축물과 의상과 특징들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 우리로 치면 한국 민속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가보신다면 인도네시아 종족별 건축과 의식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어와서요, 자와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사실 발음에 따라서 자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와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바, 자와 두 가지 다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첫 시간에 지정학적 위치하면서 자와섬 배웠죠. 이 자와섬 중부 지역에 자바족이 가장 많이 분포했습니다. 자바족은 인도네시아 최대 다수 종족이면서요. 자와섬 중부에 거주하고 있다고 앞서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와 종족어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자와 종족어로 얘기하면 저 정말 한 5단어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인도네시아어는 완벽히 별개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자, 여기서요 보시면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 당시 자와족 우대 정책을 통해서 정계 진출에 용이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 법이 폐지되었어요.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는 그 자바족이 조금 더 정계 진출이 용이하다라는 것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옆에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보시면 1대 대통령, 그리고 수하르토 대통령, 그리고 메가와티 대통령, 그리고 압둘라만 와히 대통령, 이런 식으로 자와족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자와족 출신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 나중에 우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강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의 의문이 들죠. 자와족이 40%가 넘는데 왜 자와어를 공용어, 표준어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자, 자와어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읽는 방법,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워보니까 일단 배우기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왜 배우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이런 식으로 말의 높임법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와어도 이 존칭 표현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인, 가볍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인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 바하사 물라이어가 인도네시아어로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순다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까 자와섬에서 이 중부 지역은 그쵸, 자와족이 있었고요. 요 조금 왼쪽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곳에 순다족이 있고요. 이 순다족은요, 자와족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동 지역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신실한 무슬림이에요. 제가 대표로 서자와 주지사인 린두한 카밀과 그의 아내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좀 신실한 무슬림일수록 살이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무슬림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자카르타에서 반둥만 넘어가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질방을 쓴 사람들이라거나 무슬림적인 문화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온순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단점은 완곡한 표현. 말을 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만약에 뭐 내일 우리 만날래요? 하면 신이 허락한다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알 수 없어요.
온다면 신이 허락해서 온 거고 못 오면 신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약간 완곡한 표현을 좀 사용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따위족인데요. 사실 이 불따위족은 제가 다룰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자카르타, 우리가 알고 있는 캐피탈 도시에 주로 분포해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따위족의 그 인구는 그다지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 캐피탈 도시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에 주로 거주를 하면서 이슬람, 개신교, 천주교 순서로 분포를 해어 있습니다. 역시 불따위족도 종족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표준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어 배우고 뭐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국어죠. 그걸 배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정도 종족어를 배우게 해서 종족어 보전에도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화인과 화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화인 대 화교의 차이점을 살짝 설명드리려고 해요. 화인이 뭐고 화교가 뭔가요? 굉장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화인이라는 거는요, 쉽게 우리 아메리칸 코리안 뭐예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죠? 화인이라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주민등록증이 인도네시아인인 거죠. 주민등록증이 인도네시아인인 거고요. 화교라는 표현은요, 주민등록증이 중국인이에요. 그치만 외국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화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은 화인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전체 2% 미만인데요. 네덜란드 식민지, 아까 제국주의 맨 처음에 하면서 네덜란드의 식민을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때 중간지주 계급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네덜란드인이랑 중국인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얼굴과 생김새가 더 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인이죠. 그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중간지주로 있으면 이 사람들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 뭐야, 나랑 다르게 생긴 사람이 왜 나를 통솔해? 거부감이 많이 드니까 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그 중간 지주로서 중국인을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때 당시 중간 지주 계급으로 성장하여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해방 이후에는 세계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하르토 정권 시대에는 법적으로 정계 진출을 불가하게끔 해두었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인들에 대한 하인들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정계 진출이 불가하다가 인도네시아 이제 화인들도 정계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스키 짜하야 푸르나마에서 그 바스키 부주지사 그리고 주지사로서도 활동을 했었죠. 부주지사로 나왔다가 조코이 대통령이 원래 그때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였어요. 근데 자카르타 주지사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주지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인들도 정계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실 수가 있겠죠. 넘어와서 인도네시아 사회의 이해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시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꼬부랑꼬부랑하게 생겼죠. 시간 개념 자체가 굉장히 고무예요. 인도네시아어로 고무시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고무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는 시간관념 굉장히 바삭하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느슨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볍게 뭐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지만 늦는다고 해서 화내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해요. 저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늦었을 때도 상대방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고무시계가
정치권, 정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들을 만날 때는 절대 안 통과해요. 그분들은 시간 개념 철저하다라는 거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무슬림에게 기도 시간과 라마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셔야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줄 때 우리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이슬람교 자체에서 오른손을 신성한 손, 왼손을 부정한 손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에는 오른손으로 물건을 주고 인사는 뭐 악수야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겠지만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오른손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반대로 화인들. 화인은 무슬림이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제게는 주로 화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인들보다 더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그리고 굉장히 환통한 성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그 전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그 바스키 주지사인데 아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홉 주지사 얼굴만 봐도 지금 하나 있잖아요. 이런 핏대 세우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뭐 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형을 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모습 이것 자체가 화인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화인의 경우에는 여러분 비즈니스 재계에서 굉장히 큰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 자체가 가족 경영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시작할 때 이 가족 전체와 친해지고 가족 전체와 유대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은 좀 힘들어요. 문 두드리기가 힘들지만 이 가족들과의 여러분들이 유대를 쌓고 난다면은 이 전체 연관된 사업까지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회는 가장 크게 이해하셔야 될 게 일단은 무슬림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종족이 혼재해 있고 그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슬림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그 인종들의 특성과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좀 특성을 이해하고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 4가지 특강은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큰 그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성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앞으로도 다른 다양한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시.